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의 제목은 숲에게 길을 묻다. 지은이 김용규. 유명 금융회사와 이동통신회사에서 인사와 경영 전략을 담당했다. IMF 직후 회사는 벤처회사를 세워 그에게 CEO 자리를 내주었다. 7년간 사장으로 일했다. 그에게 이 기간의 삶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두발 자전거와 같았다. 갈수록 일에 대한 열정은 식었고 CEO의 삶은 남의 옷처럼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마흔의 길목에서 그는 도시의 삶과 CEO라는 명함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생태학, 식물학, 환경학 등 새롭게 숲을 공부하며 숲의 식물과 생태를 들여다보자 그 속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 안에 인간을 향한 무수한 은유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수억 년을 이어온 숲속 생명들의 지혜와 생존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 모든 길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길이란 항상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장차 서 있고 싶은 저곳에 닿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망하는 모든 존재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길 위에 서 있는 셈이요. 그 길이 곧 그의 욕망이자 희망인 셈입니다. 일찍이 루신도 희망을 길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의심 없이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길을 더 빨리, 더 멀리 걷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훌륭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시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된다 했지만 그 길이 반드시 내게도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한때 걷던 길 위에서 그런 곤란함과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나는 작은 벤처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은 내게 희망의 길 위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삶의 외양은 그럴싸했으나 나의 내면은 늘 거북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희망의 자리라고 말하던 모험기업의 CEO 자리는 내게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주와 직원과 거래처가 규정하는 사회적인 나만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희망일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업을 떠나기로 했고 도시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아내를 회유하고 때로 협박도 해가며 설득했고 결국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하고 서울의 집도 팔았습니다. 충북 괴산에 산을 장만하고 오두막을 지어 소박한 학교를 열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삶이 좋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고 자연의 가르침을 사람들과 나눌 때 아, 내가 정말 숨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고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호흡대로 숨 쉴 때 삶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한동안 도토리가 새싹을 틔우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붉은 빛이 감도는 뿌리를 뻗어 땅으로 향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씨앗을 떡잎으로 이용해 줄기를 키우고 잎을 내며 어린 참나무로 태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씨앗은 오로지 그 작은 알갱이에 담긴 양분만으로 땅을 뚫고 뿌리를 뻗고 잎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을 시작할 최초의 미미한 움직임이 이미 그 자신 안에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생명체 모두에게 저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나 학원 혹은 유명하다는 전략 강좌 따위에서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숲을 거닐며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씨앗 안에 담겨 있는 힘으로 자신의 삶을 열고 이루어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쌓아온 지식으로는 점점 더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수년의 시간을 쏟아 유효기간이 짧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씨앗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은 오히려 사장되었습니다. 이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나로서 살고자 하는 이라면 나라는 씨앗 안에 이미 담겨 있는 놀라운 힘을 회복해 본래의 나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을 졸졸 따르기만 합니다. 나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길을 잃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 모두는 언제나 길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처럼 길을 잃어보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지도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와 자신이 맺고 있는 무한한 관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것, 즉 탄생입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자신이 나고 싶은 자리에 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생명체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탄생의 불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을 포함하여 숙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숲은 숙명의 증거들로 지천입니다. 내가 머무는 이 숲에는 50년쯤 자란 버드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요즘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칡덩굴이 자신의 몸을 휘감으며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온전히 서 있는 채로 태어난 자리의 환경 및 주변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자기를 타고 오르는 칡덩굴보다 더 높이 자기 잎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편 이 숲의 정상부에는 아주 특별한 수형을 지닌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를 좌우로 거의 180도쯤 꺾고 다시 전방으로 90도쯤 꺾은 채 자라는 모습입니다. 대략 20여 년쯤 자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제 어미나무 아래에서 발아했습니다. 소나무는 빛이 부족한 환경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미나무의 그림자는 이 어린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큰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나무의 수형이 그토록 특별한 것은 빛을 찾아 이리저리 자신의 줄기를 꺾으며 삶을 계속한 고난과 투쟁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대부분은 자신의 종자를 자기로부터 멀리 내보내기 위해 큰 공을 들입니다. 어미 아래에서 발아해 양분과 빛을 넣고 어미와 다투며 살아야 하는 몹쓸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미 밑에서 발아한 이 나무는 무척 가혹한 숙명을 안고 태어난 셈입니다. 식물에게 숙명은 그런 것입니다.
땅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입니다. 인간 또한 나무처럼 부모의 몸을 빌려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태어난 자리에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자리에 태어난 억울함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도 살면서 태어난 자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퍽 오랫동안 그런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숲의 생명체들이 걷는 길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숲속의 식물들이 각자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 생명체들이 숙명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내 가슴을 차지했던 억울함을 씻어주었습니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황무지와도 같은 결핍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중 누구는 배경을 탓하며 시드는 반면 누구는 그 주어진 명 위에서 자기다운 삶을 우뚝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합니다. 미국 캐터필러사 불도저 사업부의 CEO를 지닌 제임스 데스페인의 삶은 이 점에서 귀감이 됩니다. 그는 광산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그에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 중장비 회사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수습 직공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읽고, 끊임없이 물었다.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았다. 그것을 통해 늘 배우고 또다시 시작했다. 나를 아는 것, 내가 태어난 때와 그 여건을 아는 것, 그리고 생명체로서 내게 주어진 놀라운 힘을 믿고 끝까지 힘차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황망하여 우리의 삶을 공짜로 부양해주는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산을 오르다 발길에 툭툭 차이는 풀 한 포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열망하며 자신의 삶을 키우고 있는지, 그가 어떤 고난을 만나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도 살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세계일 뿐이고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숲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는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지렁이도 명확한 존재 이유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섭에서 자라는 어느 풀 한 포기, 어느 나무 한 그루라도 이유 없이 자라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를 뻗고 키를 키우고 꽃을 피워대느라 고단하지 않은 초목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남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다운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들이 하늘이 부여한 자리에서 제 삶의 뜻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생을 제 힘껏 살아내듯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1000년 이상 살고 있는 나무들은
매년 눈을 키우고 새싹을 틔워 잎과 가지를 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을 그 많은 가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래된 나무를 보면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몸집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역할이 끝난 떡잎을 버리듯 나무는 병에 걸려 회생이 불가능해진 가지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광합성 양보다 호흡량이 많아 나무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지도 버립니다. 나무는 한때 자신을 키웠으나 이제는 짐이 되는 가지들은 더 이상 영양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정리해버립니다. 그렇게 잎과 가지와 줄기를 버림으로써 나무는 자신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론 공들여 뻗었던 소중한 잎과 가지를 버리거나 잃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버림과 상실 없이는 이어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 안에는 성장을 위해 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성장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모색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라며 버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저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숲의 나무가 그러하듯이 삶은 모색과 버림과 상실을 통해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닮은 나무가 있습니다. 음나무입니다. 세간에서는 이 나무를 엄나무, 즉 엄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의 잔가지에는 억세고 예리한 가시가 잔뜩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음나무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시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20, 30대의 나는 가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평에 시비하며 걸핏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상대는 나의 가시에 찔려 상처 입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뾰족한 인간이었습니다. 나무는 왜 가시를 만들까요? 나무들이 만드는 가시는 대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는 가시를 달고 있는 나무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가시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긴 나무들만이 가시를 버렸던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쉬이 꺾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줄기를 살찌웠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키워온 가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시에 쏟아부었던 에너지와 양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자연스레 삭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있던 자리는 말끔하게 껍질로 덮였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는 어쩌면 가시 돋은 나무처럼 자신을 지킬 가시 하나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가시를 떨어뜨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시 대신 자신을 지켜줄 줄기와 가지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연대와 관계 속에서만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아주 복잡한 관계의 망으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더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서 온전한 하나의 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별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타자보다 앞서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이라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며 재생산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웃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생에 대해 연구하는 톰 웨이크퍼드의 이 말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나는 경계의 구간을 좋아합니다. 경계는 늘 이쪽과 저쪽이 섞이는 자리입니다. 숲에도 경계가 존재합니다. 숲이 들이나 마을과 만나는 지점, 혹은 수면이나 해수면과 만나는 지점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숲에 있어 경계는 기회의 땅입니다. 숲의 경계지대는 넓은 들판보다는 못하지만 숲의 안쪽보다는 훨씬 많은 빛을 챙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고지대로부터 숲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적지 않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숲에는 경계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은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회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고라니나 메토끼 같은 초식성 동물들은 식물의 새순이나 부드럽고 어린 가지를 좋아합니다. 수시로 이빨을 갈아야 하는 들쥐 같은 설치류들은 관목에 딱딱해진 줄기를 여기저기 갉아놓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이 경계지대를 넘나들며 산나물과 어린 순 등을 채취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한 것은 이 공간에 이러한 위험을 피할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곳에 사는 생명 하나하나가 경계를 사는 전략과 무기를 개발하여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팝나무나 쌀이나무는 여러 갈래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자신들의 줄기를 아주 많은 갈래로 뽑아 올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습니다. 설치류 몇 마리나 메토끼 몇 마리에게 자신의 일부 줄기를 내주어도 그들은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장치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덩굴이나 가시를 달고 있는 덤불들이 큰 우산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사는 덤불들 대부분은 가시를 달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들은 그들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숲의 경계 영역을 이면부라고 부릅니다. 이면부가 있음으로써 숲 전체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계의 땅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경계야말로 수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자연순환의 공동체적 법칙이 살아있는 땅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에게 주류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숲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마다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저답게 자라고 저다운 꽃을 피우면 족합니다. 정교한 언어체계와 교통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작은 섬들로 나뉜 채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숲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단절과 불통과 기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처가 불통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은 영구적인 자가수분을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자가수분이 유전적 다양성을 잃게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잃은 숲은 위험합니다. 어떤 변화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숲 전체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는 한 종의 번영이 다른 종의 번영에 닿아 있고 누군가의 멸망은 수많은 다른 누군가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의 번영과 쇠락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인 아이의 과제를 대신해주는 부모도 있고
결혼한 자식이 부실하게 먹을까봐 수시로 반찬을 나르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작게는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서 지니고 있는 스스로 개척하고 이루며 사는 자립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그 재미를 빼앗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 적응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숲에 사는 생명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는 큰 오색 딱따구리 부부가 새끼를 낳기 위해 둥지를 짓는 것을 알게 된 저자가 50일간 그곳을 찾아가 시간대별로 그들의 생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무의 새순이 움트지 않은 이른 봄, 큰 오색 딱따구리 한 쌍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 부부는 천적을 피해 밤마다 깃드는 잠자리가 있지만 따로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교대로 둥지를 만듭니다. 새벽에는 아내가 먼저 노동을 시작하고 낮에는 부부가 교대로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남편이 노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열흘 정도 걸려 그들은 새끼를 키울 집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알을 낳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며 알을 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알이 있는 둥지를 지키고 아내는 본래 잠을 자던 둥지로 돌아갑니다. 밤이 주는 위험을 남편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알을 낳은 다음 날 이들은 다시 짝짓기를 합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임신만을 목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이들은 신뢰와 소통을 위해서도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알을 낳으면 새의 가슴털이 동그랗게 빠집니다.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가슴을 드러냄으로써 더 따뜻한 체온으로 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알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부부는 이제 쉼없이 자식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린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물어옵니다. 방금 전에 먹은 녀석이 또다시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먹이를 달라고 해도 부모새는 먹이를 먹지 못한 다른 새끼가 고개를 내밀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옆가지에 앉아 기다립니다. 이제 오색 딱따구리 부부도 자식들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부모새는 우선 먹이를 주는 횟수를 줄입니다. 주로 딱정벌레의 애벌레를 잡아 15분 간격으로 둥지를 찾던 부모새는 점점 더 먹이를 주는 간격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조금씩 집 밖으로 유인합니다. 둥지 안에서 주던 먹이를 이제는 둥지 바깥으로 유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산란 이후 33일 동안 자신의 가슴털을 뽑아가면서까지 체온을 나누어 왔던 새끼들에게 더 이상 체온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새끼들의 둥지에서 밤을 지켜왔던 아빠새는 이별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새끼들의 둥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종 또한 단호합니다. 먹이를 주는 횟수가 줄어 배가 고픈 새끼에게 어미는 먹이를 줄 듯 가지에 앉아 있다가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입에 문 채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윽고 새끼 한 마리가 자신의 날개를 펴고 둥지를 떠납니다. 이것으로 새끼는 자신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새끼가 떠난 줄도 모르고 먹이를 물고 둥지로 돌아온 아빠새는 남아있던 막내가 이미 떠난 것을 확인합니다. 아빠새는 몇 시간 동안이나 나무 전체를 더듬으며 새끼가 아직 나무 근처에 있지는 않은지 찾습니다. 마침내 새끼의 둥지를 떠나 숲으로 사라지는 아빠새의 입에는 마지막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먹이가 그대로 물려 있습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새의 자식 사랑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몸집이 큰 생명이 무엇일까요? 나무입니다. 미국에는 6,200년의 세월을 살다가 몇십 년 전에 떠난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120여 미터의 높이까지 키를 키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를 넘는 11미터 길이의 지름을 형성하고 무게가 무려 2,000톤에 달하는 3천여 살의 나무도 있습니다. 이 장대한 나무들도 매일 그 가지 끝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빛을 버무려 밥을 만드는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또한 휴식에 철저함으로써 하루를 닫고 또 다른 하루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거의 모든 나무들이 노동을 닫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팽팽하게 끌어올렸던 물줄기의 행진을 풀어내리고 꼿꼿하게 세웠던 잎의 긴장도 편안한 이완으로 빠져듭니다.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 소나무의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나무도 잎을 가지런히 접고 휴식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자들의 삶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를 익힌 자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불면하지도 않으며 욕망에 휘둘려 밤을 배회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마음 놓고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래를 위해 편히 잠들 수 없고 노동을 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사막 위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휴식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내 가까운 인연들과 삶을 나누는 시각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와 만나고 가족과 만나고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확고히 정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에서 삶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나는 사람이 죽음을 맞는 자세 또한 나무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안에 갇혀 영혼을 꿈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누군가를 위한 만찬장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대지요, 다른 생명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숲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법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제고 신이 나를 부르시는 날, 그중 한 그루 아래에 묻힘으로써 자연에 진 나의 빚을 되갚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재벌이 자신의 삶을 보름만 연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은 큰 미련이고 죽음은 저항하고 싶은 관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은 이도 있습니다. 죽음을 자기 자신의 완전한 소멸이거나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살고 있으되 살아있음에 철저하지 못하고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도 그 죽음에 철저하지 못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대, 타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대 안에 숨죽이고 있는 씨앗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싹 틔워 그대다운 나무로 성장하십시오. 마침내 누구나 걷고 싶은 숲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숲에게 길을 묻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용규 작가님은 충북 괴산에 있는 여우숲에 계십니다.
여우숲에서는 숲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우숲 인문학교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는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습니다. 서울의 장점도 많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숲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비슷한 크기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은 명암도 내미지 못할 정도로 녹지 공간이 작습니다. 서울 내부에 숲이라 이름 붙여 조성된 공간들은 작은 공원이나 인공 놀이터 또는 평지 잔디밭에 불과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는 제가 무언가 거대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땅과 숲과 자연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촌 형제들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연을 친근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도시에서만 자란 저는 자연이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사촌 형제들은 수십 년째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자연과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령 명절에 만난 사촌 형이 어느 시골 숲에서 따왔다는 으름 열매를 보물처럼 자랑스러워하며 제게 맛보라고 권할 때, 또는 사촌 동생이 도시 텃밭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새끼손가락만한 땅강아지를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며 조심스럽게 손으로 집어들고 살펴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을 때, 그들이 저는 연결되어 있지 못한 거대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연과 연결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왠지 평온하고 차분하고 두려움이 적습니다. 마치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옛날엔 연인이 헤어질 때 놀이개나 옥을 쪼개어서 증표로 나눠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고대의 아날로그 공인인증서였죠. 세월이 흘러 재회할 때 그들은 쪼개진 옥을 맞춰보았고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할 때라도 옥의 소유주와 마주할 땐 오래된 연인과 마주하듯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연과 유리된 채 살아온 저는 꼭 그 옥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책의 작가 김영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김영규 작가님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속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가시가 달린 복분자 줄기를 함께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은 원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쩐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꽃피울 산수유의 꽃눈도 보았습니다. 5월쯤 만들어진 그 눈 속에 내년에 필 꽃잎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 놀라워서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정말로 아주 작은 연녹색 꽃잎들이 수십 겹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반년 전에 준비된 꽃눈이 내년을 기다리며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뛰어난 두뇌와 협동으로 문명을 만들었지만 자연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은 만들어냈지만 자연 속에 내재된 지혜와 정보는 묻혔습니다.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아프고 어리석고 불행합니다. 자연은 생명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주 작은 공원이라도 가셔서 땅과 나무를 느껴보시고 주말엔 근처 야산에도 가시고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